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가슴 아픈 이야기와 믿기 어려운 대반전이 있는 사연 한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이니 이야기가 매우 재미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잠시 핸드폰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유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 결과로 자존감도 높았고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대학까지 가면서 한 번도 일탈을 하지 않고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명문대 치과학부에 들어가 치과 의사 과정을 밟았어요. 중간에 하고 싶은 게 있어서 2번 정도 휴학을 하고 유럽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고 아프리카에서의 봉사활동도 장기간 참여했습니다. 다녀오는 동안 치과 의사가 되어 대학병원에 취직했어요. 부모님은 개인 병원을 차리겠다고 했지만 아직 제가 꽤 미숙한 것 같아서 열심히 일하며 실력을 전문가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그때 개인 병원을 개업하기로 결정했어요. 병원에서 일하는 것은 재미있었지만 자주 있던 야간 진료로 인해 개인 시간이 부족했어요. 밤 9시에 일이 끝나면 집에 가서 곧바로 잠들어 버려서 취미 활동이나 외부 모임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어요. 남자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대학교 시절부터 만난 남자친구가 마지막이었어요. 의사가 되고 5년이 지나도록 계속 솔로였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벌써 제 나이가 30대가 되었죠. 중반이 되었어요. 일은 아주 잘하고 있었지만 연애나 친목회 이런 걸 안 하다 보니 집에서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엄마가 저를 24살에 낳으셨는데 30대 중반이 되도록 싱글이니 잔소리가 갈수록 심해지셨어요. 승리야, 너 조금 더 있으면 40이다. 언제 결혼할래? 결혼 한 50에 띠동갑 연합 꼬셔서 할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러지 말고 너 엄마 친구 아들이랑 소개팅 좀 해봐. 나랑 절친인데 나보다 시집을 일찍 간 애들이 그 집 아들이야. 너보다 2살 많아 나이도 딱 좋고 인물도 훤칠하니 영화배우 같이 멋있어. 게다가 대학교 교수님이란다. 영화배우 같은 교수, 그런 남자가 왜? 나는 엄마를 만나러 가겠어. 나가봤자 차일 것 같으니까 그냥 못 들은 척 할게. 내가 그럴 줄 알고 내가 약속을 잡아버렸어. 내 친구 아들 사진을 보고 예쁘다고 난리라더라.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꼭 나가야 해, 엄마. 마음대로 약속을 잡으면 어떡해? 싫어. 나는 안 나갈 거야. 아, 생각해보니 토요일에 진료 있어. 아까 병원에 전화해봤는데 너무 번거로우시고 이제는 무서워지네. 나를 그렇게 시집 보내고 싶어 하신가 봐. 언제든 평생 엄마 곁에서 살라며? 그거야 내가 유치원 때 귀엽잖아 했을 때 한 소리고. 지금 널 보면 내 속이 아플 뿐이야. 그냥 이번 주 토요일에 나가봐. 여기까지 전달 끝이야. 결국 엄마의 성화에 친구 아들과의 만남을 가져다 줄게. 소개팅을 하러 가게 되었죠. 토요일 오후 카페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던 소개팅 상대가 쟤를 알아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을 흔들었어요. 그 남자는 키가 아주 훤하고 얼굴도 미남이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자신 있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었어요. 뻔한 소개와 좋아하는 음식이나 취미 같은 것들을 대화했는데 그닥 재미있지 않았어요. 상대 남자가 말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꽝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일찍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 먼저 일어날게요. 벌써 30분이면 꽤 오래 앉아 있었는데 상민 씨가 말도 없으시고요.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만 가실까요? 제가 원래 말이 많지 않은데 오늘은 가슴이 두근거려서 말이 많이 나오지 않네요. 승미 씨, 제가 말을 더 많이 할 테니 지금 가지 않으시면 안 될까요? 함께 밥도 먹고 산책도 하고 디저트도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요. 오랜만에 남자로부터 관심을 받아서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리에 앉아 빙그레 웃으며 대화를 계속 나눴습니다. 우린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고 다음 날에는 2번째 데이트를 가졌어요. 엄마의 친구 아들과 사귀게 될 줄은 몰랐는데 완전히 빠져들어서 처음부터 화끈하고 열정적인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연애는 1년 7개월 정도 하였고 그해 딱딱 그해 둘 다 30대 중후반에 이르러 결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었고
둘 다 함께 살면 정말 좋겠다는 마음을 품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부모님들은 매우 기뻐하셨고 파티까지 열었습니다. 특히 엄마는 처음 만나신 신랑님이 너를 소개해줘서 정말 기뻐하셨고 친구의 아들을 사위로 맞이하게 되어 너무 좋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또한 저를 환영해 주시고 기뻐해 주셨습니다. 또한 시동생이 한 명 있는데 같은 의사이며 동갑이어서 금방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진료 과목이 정신과였고 제가 떨어져 있었던 않습니다. 안녕한 종합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것 같네요. 시동생은 결혼하게 되면 개인 병원을 개업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도련님, 나중에 저와 같이 종합병원을 운영하면 좋겠어요. 다른 의사분들 몇 분을 모시고 함께 일한다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요. 아무래도 가족이 함께 일한다면 더 화합이 좋아지고 좋겠죠. 꼭 나중에 함께 병원을 운영합시다. 형수님, 네, 정말 좋아요. 그런데 도련님은 연인이 없으세요? 아직은 없어요. 그래도 곧 생길 거예요. 나중에 제가 결혼하면 우리 가족끼리 더블 데이트하고 노세요. 그러니까 남편보다 도련님과 더 잘 맞는 것 같네요. 자주 만나자고요. 시댁에 방문하여 결혼 허락을 받은 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왔습니다. 얼마 후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며 남편과 함께 부부가 되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연애 때보다 더 큰 사랑을 제게 보여주었고 저 또한 제 자신보다 남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평화롭게 1년을 잘 보냈지만 가족을 가지려는 노력은 생각보다 느리게 이루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으니 조급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아쉽지만 좋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임신 소식은 아니었지만 시동생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남편은 어떤 여자를 데리고 올지 큰 기대를 하고 시댁에 달려갔습니다. 이윽고 예비 며느리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귀엽게 생겼지만 다리에 장애가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저와 남편은 반갑게 인사를 하고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아이 애가씨 가족이 없다고 고아원에서 자란 거야? 내 어머님과 부모님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어릴 때 고아원에 버려졌어요. 다리는 왜 그런지 궁금하다면 죄송합니다. 아무도 괴롭히는 의도가 아닙니다. 그냥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다리에 대해 말씀드릴 만큼 아주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다쳤으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다가 다친 건지는 몰라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럼 어디서 내 아들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올해 몇 살이신가요? 제가 나온 고아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그때 만났어요. 제 나이는 23살이고 내 아들은 15살 차이나 있어요. 봉사활동을 하러 나가서 만난 인연인데 그 녀석은 다른 사람을 돕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가씨 직업은 뭐예요? 공장에서 일하고 계세요. 중소기업이고요. 시어머니는 예비어머니의 말을 듣고 한숨을 내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동생도 조용히 말을 꺼냈고 식사를 마치고 예비어머니를 배웅해주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반대하더라고요. 말씀을 드셨습니다. 민철이가 그 아가씨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집에 그 아가씨를 데리고 왔어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엄마.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허락해 주세요. 좀 어울리는 여자를 만나지. 왜 이렇게 파란만장한 아가씨를 데리고 왔어? 고생하고 힘들 거라는 것도 알겠고 착한 것 같아. 그런데 결혼은 비슷한 사람끼리 해야 잘 산다고. 민철이, 너 손이라도 좀 봐줘. 다른 여자를 보면서 좀 더 눈 좀 넓히라고. 어머, 미안하지만 안 돼요. 저는 지호랑 꼭 결혼할 겁니다. 막내는 진지하게 예비동서와 함께 하였습니다. 결혼하겠다고 말하며 시어머니의 말씀을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와 남편은 찬성 반대가 아닌 중립이었어요. 결혼은 현실이라는 것이 맞는 말이라서 시댁 어머님께서 계속 반대를 하시자 시동생과 예비 시어머니는 정면 돌파를 시도하려는 건지
매일같이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저희 부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시댁에 들렀는데 갈 때마다 예비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께 애원하고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부족한 점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민철 오빠에 비하면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제 인생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됐는데 그냥 포기할 수 없어요. 제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며 살 테니 허락해 주세요, 아가씨. 사랑이 다가 아니에요. 아직 어려서 세상을 잘 모르지만 비슷한 게 없는 두 사람이 결혼하면 나중에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연애만 하게 하거나 제가 학력이나 배경에서 볼 게 없지만 마음은 오빠와 가장 잘 통해요. 눈빛만 봐도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감정인지 다 알 수 있다고 해요. 우리는 겉은 다르지만 속은 누구보다 닮아 있어요. 동생이 매번 진실된 말을 하더니 시어머니가 마음을 서서히 바꾸셨어요. 몇 달 동안 시동생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이유로 시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다른 여자는 만나지 않겠다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자식이라 부모는 없다는 말에 주인공을 되어 생각을 굽히고 시동생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아이고, 말은 청산유수구만, 에휴. 그래, 결혼해라. 그렇게 좋아 죽겠다고 하니 한번 살아봐. 정말요, 저희 둘 결혼해도 돼요? 아이고, 좋아 죽네 이 녀석아. 내가 허락 안 해주면 결혼 안 하려고 했니? 어차피 내가 반대해도 너희들끼리 결혼하고 싶었잖아. 서로가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혼해서 서로를 지지하고 돌봐가며 살아보세요. 몇 달을 기다렸던 말씀을 듣고 기뻐서 날뛰맸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잘 할 거예요. 오빠, 어머니, 아버님, 형님들한테도요. 정말 잘하겠습니다. 저희보다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 거예요. 맞아요. 당연하지. 이제부터는 둘째 며느리이니까 형님의 말씀 잘 듣고 따를 거예요. 배울 점이 많으니까 항상 배우는 자세로 있겠습니다. 형님의 말씀을 잘 듣고 멋진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어머니. 형님, 앞으로 많이 가르쳐 주세요. 제가 못 배우고 가족도 처음이라 아는 게 없어요. 하나부터 차근차근 배워서 우리 집안의 일원으로 잘 지내겠습니다. 동서 축하해. 도련님 아니지, 이제 서방이라고 해야겠구나. 우리 서방님, 잘 부탁해. 그렇게 시동생과 동서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멀지 않은 곳에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두 사람은 예상대로 아주 잘 지냈어요. 저희 부부만큼이나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지냈어요. 반년 동안 두 사람이 알콩달콩 예쁘게 지내는 걸 보니 저희 부부도 지냈다는 더 닭살 돋게 애정 표현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여보, 서방님이 고기쌈을 싸주는 거 봤어? 나도 쌈 싸줄게. 고기 2잔 넣어서 주세요. 알았어. 동생이랑 얼마나 질체줄까? 제가 여기 있잖아. 아, 형이랑 싸움이 너무 커. 그리고 우리 부부는 무의식적으로 서로 챙겨주곤 해. 병이랑 형수님 같이 그런 사소한 일들이 사실이라는 거야. 누구를 부러워하는 거야? 이 아이가 많이 컸네. 내가 그렇게 세심한 건 다 형을 보고 배운 거야? 그래, 그래 알았어. 형수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부부가 됐어. 우리는 유치하게 서로 간의 장난으로 티격태격했고 만나면 웃음이 터지면서 1년치 웃음을 한 번에 다 웃고 돌아왔었어. 그리고 몇 달 후에 좋은 소식이 또 들렸다. 찾아왔습니다. 인기 배운 저희 부부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노력했지만 임신이 되지 않아 걱정했었는데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모두가 시댁에 모였을 때 남편이 임신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엄마, 민철이, 재수씨, 누르지 마세요. 제 와이프가 임신했습니다. 모두 깍 소리를 내며 감동하였고 시어머니는 기쁨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전에 아이가 생기지 않아 걱정했는데 우리 며느리가 큰일을 해냈구나. 장하다, 장이, 고맙다, 세아야. 고마워요, 어머님. 건강한 아이를 낳아서 어머님의 품에 손주를 안겨드릴게요.
그래, 아직 성별은 모르는 거야네. 다음 주에 병원에 가면 알 수 있겠지? 어머님은 손자가 좋으세요? 아니면 손녀가 좋으세요? 요즘은 아들과 딸을 구분하는 세상인가 봐. 난 그저 건강하고 예쁜 아이라면 성별은 상관없어. 시어머니의 기쁜 목소리를 들으며 드러냈습니다. 형님, 축하드려요. 그리고 너무너무 부러워요. 저도 빨리 아이를 낳고 싶어요. 동서는 아직 어리고 젊어. 천천히 가져도 돼. 성급히 행동하지 마. 동생도 어리고 예쁜 것도 부러운데. 아기가 태어나면 내가 한참 밀릴 텐데 형님이 저한테 밀리다니요. 형님은 제게 우상이에요. 미모부터 지성까지 모두 갖추셨잖아요. 항상 형님을 보며 배우면서 살아야죠. 동서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고마워요. 동서는 제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에 시동생에게 빨리 아이를 가지라고 졸라대더라고 해요. 그러자 시동생은 성급하게 보채지 말라며 느긋하게 기다리면 언젠가는 생길 거라고 동서를 안심시켰답니다. 전저는 병원에 출퇴근하면서 몸을 특별히 조심하며 지냈어요. 임신 3개월이 되었을 때 태동이 느껴졌답니다. 발로 툭툭 차는 것이 배를 만져보면 곧 느껴졌어요. 제 남편은 하루 종일 제 배만 만지면서 깨르르 웃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장하다. 나중에 축구선수가 되었는지 발차기를 엄청나게 할 거예요. 당신은 이제 내 배만 만질 거예요. 그 전에는 날마다 가슴만 만진 것 같았어. 아, 내가 그랬었나. 에이, 가슴이든 배든 당신의 모든 게 사랑스러워. 여보, 우리 그럼 서로의 몸을 탐지해볼까? 어머, 저기, 우리 아기 놀라게 하려면 이리 와봐. 의사 선생님도 임신 중 부부관계가 좋다고 했잖아. 그런가? 그럼 의사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그럼 나부터 샤워할게. 그이와 나는 임신 중에도 변함없는 사랑을 나누며 지냈어요. 며칠 뒤 남편과 산부인과를 방문하러 가는 길에 동서가 연락을 했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그 속에서는 흐느낌이 우는 목소리만 들렸어요. 동서, 왜 울어? 무슨 일이야? 형님, 쟤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이야? 동서,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말해보라고 했어요. 형님, 그 애가 제 남편이 병원에서. 제 남편이 어떻게 된 거야? 동서,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할 거야. 지금 어디 있어? 우리가 갈게. 유가족이시군요. 이민철 의사 선생님이 환자에게 공격을 받았어요. 정신이상자가 치료를 받으러 왔는데 진료 중에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날카로운 물건으로 선생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숨졌어요. 정신과에서 환자 상담과 치료를 하던 시동생은 정신이상자와 상담 중 공격으로 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황망하고 비통한 저희 식구들은 목소리와 울음소리를 터뜨렸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 치료하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테러를 당하게 되었을까요? 원통나고 억울했습니다. 그 정신 이상자는 재판을 받고 사회와 영원히 격리되었다고 합니다. 시동생의 장례를 치르고 우리 식구들은 모두 제 정신이 아닌 상태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임신 중인 제게도 밥이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아 억지로 꾸역꾸역 아이를 위해 먹고 있어요. 남편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시어머니는 우울해하는 것으로 보였고 동서는 거의 기저귀 상태로 눕고만 있었습니다. 걱정이 되어 동서의 집에 갔더니 방바닥에 소주병이 가득 매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자고 있는 동서를 깨웠습니다. 동서야, 일어나봐. 너 밥을 안 먹고 매일 술만 마시면 하늘에서 서방님이 좋아하시긴 하겠어. 내가 먹을 것 좀 싸웠으니까. 얼른 일어나. 동서는 눈을 떴을 때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형님, 저 살고 싶지 않아요. 그 얘기가 들어가고 싶어요. 아니, 제 곁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내버려 두세요. 동서가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당신은 제 아내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당신의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떠나려는 마른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한 번 더 하면 진짜로 혼나겠어요. 저희는 가족이고 제게도 가족이 있었어요. 형님이랑 아버님, 시어머니 모두 따뜻하게 대해주셨죠. 내가 너무 실망시키면 안 돼. 알아들었으면 일어나서 죽전에 온 음식을 먹어. 나는 어쩔 수 없이 입안에 죽을 넣었고 눈물을 참아가며 일어서기로 결심했다. 형님, 앞으로는 제 정신 차리고 살 겁니다. 남편을 위해 열심히 살겠어요. 정신을 차리고 뭐라도 해야겠다. 일단 잘 먹는 것부터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해서 2달 만에 동서는 침대에서 일어나 벗어났고 며칠 동안 건강을 챙기고 나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동생의 유산을 전부 가졌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크게 성공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무모하게 사업을 시작했어요. 남편이 옆에서 말리려고 했지만 안 될 것 같아서 응원과 조언을 해주었죠. 동서가 사업을 꼭 해야겠다며 해보자고 했을 때 서방님 유산이 우리 돈도 아닌데 말리는 게 옳지 않은 것 같아. 잘해봐 라고 했어요. 고마워요, 형사. 남편의 재산으로 꼭 성공해서 그이와 함께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이루어가면서 살 거예요. 남편 이름을 여러 곳에 기부자로 남기는 게 계획 중이에요. 제가 해야 할 일 같아요. 서방님을 잊지 못해 살아가는 것이 걱정돼요. 형님, A는 살아계시고 제 마음속에 항상 함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시간이 흐르면 나아질 거예요. 동서는 작은 가구 사업을 시작한 후 성과를 거두자 시동생 유선을 투자해 큰 사업을 이끌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걱정했지만 동서의 사업 조성이 보통이 아니었나 봐요. 정말 대성공했거든요. 사업이 번창하면서 연락이 줄어듭니다. 저는 아이를 낳고 육아에 바쁘다 보니 동서를 돌볼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5년이 지났습니다. 동서를 생각해서 동서의 회사를 온라인으로 조회해보니 매출액이 한 해에 100억을 달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돈을 벌고 나서 동서의 마음에 큰 변화가 있었는지 나와 시댁 식구들과 연락을 끊고 살았어요. 제가 출산했다 해도 동서는 찾아오지 않았고 축하 전화도 주지 않았어요. 시동생이 떠나서 감정적으로 힘든 것인지 피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시어머니가 길에서 동서가 남자와 데이트하는 걸 목격했다고 했어요. 물론 동서가 남자를 만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연인이 생겨서 연락을 끊은 것 같아요. 어머님, 서운했어요. 동서가 연애를 한다고 해요. 그렇게 서방님을 잊지 못하던 동서가요? 번화가에 일을 볼 때 나갔더니 잘생긴 남자랑 카페에서 데이트하고 있었대요. 아니지가 연애한다고 하면 잡아먹기라도 한다는 남자가 생기고 돈도 많이 벌더니 꼴이랑은 아예 연락을 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다가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문자를 보내도 무시하는 걸 보니 동서가 변하긴 했나 봅니다. 이걸 다행해야 할지 아니면 그렇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어머님, 그냥 동서가 자신의 삶을 살게 내버려 두어야 할 것 같아요. 원래 남이었으니 미워하지 말고 마음을 털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진 않겠지만 말이에요. 이러한 방식으로 차려주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말을 하니 기분이 매우 좋지 않구나. 그래서 어머니는 왜 검은 짐승을 거두지 말라고 했나 봐요. 어머니에게 동서의 연애 이야기를 듣자 나도 갑자기 뒷북을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시동생을 못 잊고 시름시름 살던 사람이 돈을 벌어 남자까지 생기고 우리 연락을 무시하니 조금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이해하려 노력해봤지만 제가 사람이라서 동서가 좋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며칠 뒤 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다 동서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일부러 알아보지 않았는데 동서가 먼저 인사를 건네더라고 해요. 형님, 어머니님 오랜만이네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장 보러 왔어요. 그러면 장 보고 잘 가야겠어요, 형님. 화나셨죠? 죄송해요. 바쁘다는 핑계로 지인들과의 연락을 끊고 지냈어요. 그럴 만도 하겠죠. 돈을 벌어서 기분이 좋고 남자도 만나니까 우리를 보고 싶겠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남자라니요, 형님. 저는 민채 씨밖에 없어요. 제가 가슴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고요. 지난 5년 동안 다른 남자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동서야, 내가 남자를 만난다고 뭐라고 안 했어?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서방을 잊지 말라는 것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고요. 다만
우리와 한순간에 연락을 끊어버렸으니. 어머님, 전에 제가 보고 말씀한 얼굴 보셨을 때 서운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지나가신 걸 안 보여요. 우리는 동서에게 매우 미안한 마음입니다. 아, 그래요. 죄송해요, 형님. 요즘 한가해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어머님께서 그동안 서운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댁에 곧 한번 찾아가도 될까요? 시어머니는 대답을 하지 않고 지나가셨어요. 나는 동서에게 오늘은 그냥 지나가자 하고 다음에 연락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동서가 시댁으로 찾아왔어요. 그동안 연락을 못하고 지내서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했어요. 어머님, 아주버님, 죄송해요. 세 분을 만나면 마음이 약해질까봐 일부러 연락을 안 한 걸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피해왔다.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니 변명할 필요가 없어. 우리 가족의 삶을 방해한다면 이제 그만 연락을 끊는 것도 나쁘지 않아. 내가 이기적으로 생각해서 널 미워했던 것 같아 부끄럽다. 너는 이제 다른 남자와 사귈 수도 있고 재약속할 수도 있어. 그러니 우리 가족들은 신경 쓸 필요 없어. 어머니, 그 남자는 민철 씨 말고 아무도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다른 사랑을 상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내가 두 눈으로 보았는데 거짓말을 참겠어? 잘했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게 말씀해 주세요. 아니야, 됐어. 이 김에 밥 먹고 가라. 눈치를 보지 말고 내 인생을 살아라. 시어머니는 툭툭스럽게 말씀하셨다. 동서를 다시 볼 수 없을 정도로 대하셨다. 동서는 식사를 함께하고 나서 또 찾아와 달라고 했다.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에게 동서와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하셨다. 당신 아들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두 눈으로 보는 것은 괴롭다며 연락을 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알겠다고 대답했고 동서와는 일절도 연락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이른 새벽 시간에 전화를 주셨다. 흥분한 목소리로 시댁으로 와달라고 하셨다. 혹시 몸이 안 좋거나 집에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불이 나게 달려갔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에요? 얘야, 나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둘째 아들이 나와서 나를 안아줬는데 글쎄, 내 품에 어떤 애기가 들려있는 거 아닐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구미호, 그럼 꿈 때문에 우리를 부른 거예요? 예사롭지 않은 꿈이어서 내 생각은 어떨까요? 둘째, 녀석의 묘자리가 안 좋아서 이런 꿈을 꾼 게 아닐지 싶다이. 장이라도 해야 하나요, 어머님? 그런데 꿈 내용만 보면 나쁜 꿈이 아니에요. 서방님이 어머님을 안아주셨는데요. 품속에 아기가 있었다면 이것은 태몽과 비슷한 거 아닐까요? 태몽이라면 설마 세기너임을 신생아 출산하지 않았냐고요? 네, 제가 낳을 아들을 본 후에 바로 남편이 낳아야 할 주체로 결정 수술을 받았어요. 둘째를 낳을 때 큰일이 생길까 봐 겁이 난다면서 말하는 건가요? 아, 그랬네요. 그렇다면 그 꿈이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자다 깨어나서 찜찜하고 무섭고 당황스러워서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미안해요. 그 노인이 개꿈을 한 번 깨고 오두방정을 졸업하셨네요. 아니에요, 어머니. 아무래도 남편님의 기일이 다가왔기 때문에 꿈을 꾸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가 봐요. 에이, 아이가 그리워서 그런 꿈을 꿔서 그렇겠네요. 하늘에서 잘 지내고요. 서방님께서 남을 돕는데 누구보다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좋은 분께셨잖아요. 천국에서 편안히 쉬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새아가 혹시 둘째 며느리랑 연락하니 내 아들이 꿈을 꿨다고 해서 둘째 며느리가 보고 싶어 할까봐 걱정이네요. 괜히 걔가 부담스러워할 수 있으니 연락하기는 안 하는 편이 좋아요. 반찬이라도 가져다 주고 싶은 마음이시죠. 그냥 마지막 선물이라도 해주고 싶은 거겠죠. 그렇다면 같이 다녀오세요. 어머님께서는 새벽부터 동서가 좋아하는 반찬을 여러 개 준비하실 거예요. 반찬을 만들었고 큰 통에 포장했습니다.
아침에 저와 함께 동서의 집 앞으로 찾아갔어요. 현관문 앞에 반찬을 내려놓으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그만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만 가자라며 생각하며 어머님, 그러지 말고 잠시 동서를 만나고 가요. 인사라도 하고 가면 좋을 텐데요. 하지만 제가 시어머니의 말을 무시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만두고 가야겠어요, 어머님. 날씨가 더워 반찬이 상할 수도 있으니 안으로 들여놓고 가요. 비밀번호는 아마 서방님의 생일 날짜일 거예요. 주인 없는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지 마십시오. 어머니, 그냥 냉장고에 반찬통만 넣고 계세요. 저는 시동생 생일을 입력하고 도어락 열린 버튼을 누르자 띠리리 소리가 나며 문이 열렸습니다. 비밀번호 안 바꿨네요. 들어가요, 어머님. 얘가 왜 이래 그냥 가자니까? 저는 현관문을 열고 반찬통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도 따라 들어오셨어요. 거실이 훤히 보였는데 소파 위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왜 남자가 혼자 앉아 있었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반찬통을 떨어뜨렸어요. 그러자 남자가 고개를 우리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보인 남자는 다름 아닌 시동생이었답니다. 5년 전 세상을 떠나 땅속에 묻힌 시동생이 왜 여기에 살아서 앉아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고분이 뒤로 넘어지며 시동생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어요. 저희는 귀신을 본 것 같아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서방님, 안녕하세요. 민철이에요. 오랜만입니다. 서방님이 맞아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어머님, 제가 헛것을 보고 있는 게 아니죠. 시어머니는 제 뒤에 쓰러져서 기절한 상태였어요. 입가에 개거품을 물고 말이죠. 바로 119와 112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동서에게 전화를 걸어봤는데 역시나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저희는 공포감이 심했지만 시동생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서방님, 이봐요. 당신 누구야? 라며 말했습니다. 저는 민철이에요. 오랜만입니다. 당신이 제 시동생이라고 한다면 증명해봐. 거기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일어서 보라고. 제 아내는 언제 오나요? 보고 싶습니다. 하니 시동생은 동문서답하며 고개를 돌리고 창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옆모습이 시동생과 너무 똑같아서 진짜 살아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이윽고 구급차가 와서 시어머니에게 산소호흡기를 씌워주고 손발을 주물러주며 정신을 차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은 집안에 있는 시동생을 주시했습니다. 저 사람이 무단 침입을 하셨다고요? 하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제 죽은 시동생이 저기 패럴렐 그루프 앉아 있습니까? 형사님. 제 동생이 사기를 저질렀는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형사들이 시동생에게 다가가서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시동생이 아까처럼 똑같이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철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시어머니는 정신을 차리시고 제 손을 잡으셔서 시동생을 향해 같이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생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우리 가족과 구급대원, 그리고 경찰까지 집안에 있는 걸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배가 불룩해서 임산부임을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이게 다 무슨 짓인가요? 형님이 신고하셨어요. 제 집에 들어와서 무슨 짓이세요? 다 나가세요. 동서, 서방님이 왜 여기 있는지 설명해봐. 우리가 장례를 치르고 땅에 묻은 사람이 누구야? 그게 땅에 묻힌 건 제 남편이 맞아요. 그 남자는 뭐야? 그래도 내 남편이에요. 진짜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에요. AI 로봇이라는 건 뭐야? 로봇이라고?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누가 봐도 사람이잖아. 그게 제가 모든 사람들과 연락을 끊은 이유가 바로 제 로봇 남편 때문이에요. 미국의 전문가들이 초대해 남편과 똑같은 로봇을 제작했어요. 그리고 집안에 아무도 모르게 지냈다고요. 정말로 서방님이 로봇이라는 게?
그녀가 저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시동생의 얼굴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람의 피부처럼 똑같이 느껴졌습니다. 동사가 주장하는 로봇의 등 뒤에 버튼을 누르자 시동생이 고개를 숙이며 동작을 멈췄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실감나지만 로봇이 맞다고 해요. 제가 70억을 주고 제작했습니다. 이를 남편이 감추려고 아무도 저희 집에 들이지 않았고 연락도 끊었답니다. 그는 형님과 시댁 식구들과 왕래를 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제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서방님의 팔을 들어보니 진짜였어요. 쇳덩이처럼 무거웠어요. 분명 로봇은 저와 시어머니, 그리고 구급대원들, 경찰들을 전부 경악해 했는데 이런 일이 가능하다며 놀람을 숨길 수 없었어요. 그때 만삭인 동사가 이해되지 않아 제가 배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동서 남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임신까지 하고 로봇을 계속 둬도 되는 거예요? 형님은 뱃속의 아이가 제 남편의 아이라고 하셨어요. 어머님의 손녀가 다음 달에 태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동서가 계속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면서 로봇과 함께 잤다는데 임신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동서가 정신 이상해 보여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형님, 제 남편은 생전에 의사 친구의 권유를 받아 정자은행에 정자를 얼려놓았더니 나중에야 그것을 알게 되었는데 인공수정을 통해 남편의 아이를 가질 수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남편이 로봇의 아이를 임신했다니 이건 미친 짓이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야 꿈의 의미를 알겠구나. 분명한 태몽이었어요. 둘째가 내 손녀를 임신한 거였다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사실대로 고백하려고 했어요. 너무 황당해서 놀라 있는데 시어머니는 동서를 꼭 껴안으셨어요. 전에 데이트한 남자는 미국계 한국인 로봇 전문가였다고 합니다.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문제로 만난 거라고 하더군요. 어머니는 당시의 아들을 위해 이렇게까지 헌신하는 동생에게 감동과 존경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둘째야, 내가 아직 내 아들을 잊지 못해서 이렇게까지 위험을 무릅쓰며 이렇게 살지 말고 그냥 내려놓고 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왜 이런 위험을 무릅쓰며 살아가는 거니? 할머니가 말했다. 어머님, 제 인생은 민철 씨가 전부예요. 제가 사업을 결심한 이유가 모두 그를 위해서였다고요. 그이가 없는 삶은 제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할머니는 황당하고 놀랍지만 그 이유를 이해해보라고 말했다. 어머님, 지금 동서를 이해하시겠어요? 아, 미치겠어.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는데 저는 구급대원들과 경찰들에게 사과하며 떠나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곧장 자리를 떠났습니다. 경찰관들은 로봇에 대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상급자에게 보고하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이 불법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집안에 로봇을 보관해도 되는지에 대한 법적 규정을 확인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뒤 동서는 경찰들에게 한 통의 문서를 전달했는데 미국인 기술자들이 보조한 문서였고 그 문서에는 로봇 대신에 인형으로 만들었다고 영어로 써 있었습니다. 경찰은 집안에 사람과 유사한 인형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겉으로 보았을 때는 시동 켜진 인간과 별바가 없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떠난 후에 로봇 시동을 다시 켜니 곧바로 고개를 들며 인사를 하더군요. 안녕, 여보, 오늘은 손님이 많네. 당신 어머님이랑 형수님이 오셨어. 아까 인사했어. 안녕하세요. 저는 민철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여보, 오늘은 뭐 하고 있었어? 그냥 앉아 있었어. 당신을 생각했어. 그리고 곧 태어날 우리 딸을 생각했어. 다음 달에 우리 딸이 태어날 거야. 여보, 당신 딸 보고 싶어? 응, 당신 닮은 딸이 태어날 거야. 로봇은 동서와 대화할 때 어휘력이 조금 더 많아 보였어요. AI가 대화를 많이 할수록 어휘력이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계속 황당한 눈으로 시동생과 동서를 보았어요. 그러자 동서가 배시시 웃으며 말했어요. 형님, 왜 비밀로 한 이유를 아실 거예요. 연락을 끊고 살아야 하는 이유도 아실 거예요. 지금 형님의 표정이 모든 걸 전해주고 계시잖아요.
동서야, 아직도 머리가 복잡해서 진정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이해해 주세요. 형님, 하지만 이제 다 들킨 것 같으니 더 이상 피할 필요가 없겠죠. 저는 아직 한 식구로도 남아있겠지요. 어쩌면 식구시 초과로 오늘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어머님이 아직 계시겠죠? 나는 내 아들의 얼굴을 좀 더 보고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아기와 나눌 이야기도 많이 있으니까요. 네,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먼저 일어나서 떠날게요. 충격이 가시지 않아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동서집에 남으셨고 저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에 남편에게 이 사실을 전했더니 무슨 꿈을 꿨냐며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찍어온 동영상을 보여줬더니 남편이 뒤로 자빠지면서 개거품을 물더군요. 뭐야, 내 동생이랑 완전 똑같잖아. 인연인 줄? 로봇인지 너무 실감나서 누구라도 속겠어. 당신은 영상만 보고 놀랐지? 난 오늘 죽은 서방님을 두 눈으로 보고 귀신을 본 줄 알았다니까. 재수 씨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건지 치료를 권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 여보, 이걸 그대로 둬야 하나? 여보? 70억 원을 투자하여 로봇을 제작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동서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되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게다가 정자은행에 맡기신 서방님 정자는 다음 달에 우리 조카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셨는데 교회는 한 번 더 놀라고 개거품을 물었다가 쓰러지는 등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동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카를 출산했는데 얼굴이 시동생과 너무 닮아서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아도 바로 제 조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서는 서방님과 조카와 함께 살기 시작했고 시댁가족과 다시 왕래하며 동서네 집에 가면 늘 시동생을 만날 수 있었으며 여러 번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로봇은 제에 대한 기억을 저장하고 있으며 현란한 어휘력으로 대화를 나눠왔다. 형수님이 오늘은 가르마가 왼쪽으로 바뀌셨네요. 립스틱은 핑크색 3호인가요? 지난주에 바른 립스틱보다 훨씬 더 잘 어울립니다. 제 서방님, 고맙습니다. 엄마랑 형도 오늘 더 예쁘고 멋지세요. 오늘 민철이는 매우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 고맙다 아들아. 오늘도 너의 얼굴을 보니 아주 좋아 보인다. 손녀들도 예쁘고 며느리도 참 예쁘네요. 너는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네. 제가 밥을 먹지 못하는 이유는 충전형 로봇이라서 사람 음식을 섭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 나 깜빡했어. 어쨌든 우리 아들의 손주를 보는 재미는 어때? 우리 아들과 제 와이프의 얼굴이 섞여 67%가 함께 있는 것이었지. 우리는 행복한 가족이야. 로봇이라 감성적인 대화는 불가능했지만 시동생이 살아있는 듯한 느낌으로 점점 적응이 되어 가더라고. 동서는 로봇이 시동생의 손을 잡거나 어깨에 기대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 동서가 행복한 미소를 짓는 것을 보니 다른 말을 할 수 없었어. 어느새 우리 식구들은 모두 제대로 적응해 동서의 집에 자주 모이고 있어. 시동생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 사람들은 놀라기도 하고 무거운 책임이 따르기도 해서 동서 집안에서만 만나고 있습니다. 시동생의 죽음과 동서의 숨겨진 비밀, 그리고 아무도 믿지 못할 반전까지 제 사정을 모두 써보았습니다. 로봇 시동생을 보면 꼭 한 번씩 놀라긴 하는데 이제는 적응하고 깊은 대화를 하려고 시도도 해보고 있습니다. 동서는 언젠가 로봇을 완전히 시동생 흉에 묻는다면 그때 판단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동서가 조금만 더 시동생과 행복하고 다른 사랑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음악